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매파적 FMC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에는 이제 배당 기준일, 배당락 이렇게 되면서 수급이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매도를 했는데, 주말에 다행히 이제 금리와 달러 상승이 좀 주춤했거든요. 이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축소가 되는지 이번 주 초반에 주요 변수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는 뭐 글로벌 증시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뭐 플러스 난 국가 거의 없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종목들로 봐도 애플이 뭐 올라간 거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애플이 지금 5주 연속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부 빅테크 주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통신주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통신 장비주 정도가 플러스 난 거 이외에는 역시 우리도 뭐 일부 테마주 제외하고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뭐 업종별 대표주 쭉 뽑아놓고 보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커지고, 그 여파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주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줄이고 있었거든요. 그 매도 규모가 좀 축소되고 있었는데 다시 주간 한 2조 원 가까이, 주간 2조 원이면 하루 평균 4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500억 이상 매도하면 투자자들이 좀 받기 힘든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하루에 4천억씩 팔았다라는 거는 뭐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연간으로 따져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7월 초반까지만 해도 26조 원 순매수, 저거 역대 최대 규모의 어떤 매수하는 그런 페이스였거든요. 근데 7월 12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매도로 바뀌었죠. 근데 매수하는 동안을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대충 따져놓고 보면 한 15조 원 정도, 16조 원 정도가 반도체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전체 매수의 뭐 한 60, 70% 정도가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집중이 됐었는데, 저때 또 그날 이후부터는 24조 6천억, 한 25조 원 가까이 이제 순매도를 했죠. 이때 매도한 걸 보면 삼성전자만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거의 23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7월 이후의 매도는 사실상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탈한 게 반도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점, 그 다음에 삼성이 파운드리와 HBM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이닉스는 또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따르던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내렸고, 그 외에는 자동차 업종 기아와 현대차의 매도 합이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매수했던 업종을 하반기에 많이 덜어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년 내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만 가지고 매매를 한 이제 그런 모습이죠. 말을 바꾸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바뀌면 외국인들이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끔가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뭐 한 번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연속적인 매수는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그걸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는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지난주를 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1조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 현대차 같은 어떤 자동차주 일부 이제 매도가 있고, 근데 하이닉스는 매수로 바뀌었어요. 예, 내년도에 그 HBM 그 엔비디아의 블랙엘 다음 버전이 내년도 하반기에 바로 출시가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랬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전자는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그 금융투자 매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도가 많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주로 이제 매도 쪽에 포진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외국인이 선물을 팔고, 선물 파니까 금융투자가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고,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는 대부분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되니까 그런 원리로 이제 뭐 반도체, 뭐 그 외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도 대상으로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 외국인들은 그 2차 전지, 엔터, 제약바이오 이렇게 업종별보다는 업종 내에서 골라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동안 이제 매매 안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쪽 종목이 요 밑에 순위권 밖에 있는 종목군들까지 포함을 하면 일부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매수 쪽에 상단에 별로 없어요. 예, 2차 전지를 좀 팔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에 제약바이오 팔고, 업종 내에서 골라 담고, 일부 반도체 담고, 뭐, 요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인 게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를 보면, 우선 정치 변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기 대선 치러질 거냐 아닐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정세가 또 불안하게 볼 거냐 아니면은 이게 차라리 리더십의 어떤 교체로 볼 거냐, 그 다음에 또 출마자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변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 변수는 시장을 조금 변동성 요인이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일부 완화된 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낮춰졌고, 사실 저거는 뭐 셧다운 뉴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맨날 저렇게 마치 셧다운 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보조금 지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는 FMC 후유증으로 내년도 금리 인하는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달러 강세 때문에 고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좀 발목을 잡는, 이제 반등하더라도 반등폭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또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불거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각도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우려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거는 HBM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실적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HBM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된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로 반도체 내에서도 좀 구분될 수도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로 부정적인 쪽에 반응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좀 차별적인 어떤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흐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26일이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26일까지 주식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27일이 배당락이 되고 30일이 폐장인데 26, 27 사이에 수급이 바뀌죠. 예, 금융투자는 26일까지는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27일부터는 이제 매도로 바뀌면서 1월 초까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다른 매도 주체가 있으면 시장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빠졌는데 최근에 관련 ETF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게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게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혹시라도 연속적으로 더 밀리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간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뭐 그냥 다시 올라가겠지만, 연속적으로 빠진다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동향도 향후에는 이제 증시 수급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부담되는 거,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이후에 내년도 금리를 원래는 한 4번 정도는 내릴 것 같다라는 거였다가 2번밖에 안 내릴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예, 보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6%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4.5 이 정도 되면 되게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덜 내릴 것 같다라는 이유로 달러 강세, 금리 상승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내년도 금리 인하는 한 번밖에 안 될 거다라는 베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는 한 번밖에 안 되는 거는 조금 신흥시장 쪽에는 작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코스피 지수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금리 올라갈 때 코스피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코스피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10년물이 4.6을 향해서 가거나 그걸 넘어가 버리면 코스피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6이 데드라인이 아니라 4.6으로 향해서 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6 언저리 갔다가 4.5 초반 정도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 주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쉽게 매수하기가 어려워지고 증시 자체도 조금 올라가기보다는 산발적인 반등하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환율이죠. 예, 환율이 이게 1,450원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1,450원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환율이 골치 아프냐면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작년도 시초가보다는 높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달러로 바꾸면 달라요.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지금 현재 상승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을 하면 올해 코스피가 9.5% 빠졌거든요. 근데 달러로 환산을 하면 올해 거의 20%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 눈높이로 보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손실이 확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율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화 시켜놓고 있다가 갖고 있으면 계속 이제 평가액이 더 우리나라 투자들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이러다가 이제 환율이 고점을 치고 빠진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그 돈을 투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1,450원 정도에서 1,500원으로 가게 되는 흐름이 나오면 증시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앞으로 환율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환율이 사실 4년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4년 연속 올라가는데 그래도 1,400원대에서는 좀 꺾여주는 게 우리나라의 패턴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환율 동향이 외국인들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표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중요한 지지선에 도달해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120월선, 그러니까 120월선이 삼성전자의 굉장히 중요한 저 반등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작동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딱 거기를 찍었어요. 예, 53,000원으로. 또 하나는 코스피도 역시 보시면은 120월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지지선을 찾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코스피가 6개월 연속 빠졌는데 코스피가 6개월보다 더 많이 연속해서 하락한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한 번밖에 없었고 6개월 연속 하락한 것도 이번이 두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번도 7개월짜리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6개월 넘게 하락한 거 역대 하면 3번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라면 투자들이 다음 달에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한다라면 이번 주에 선제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120월선을 지켜내면서 좀 약간 선침해 같은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은 지난주에 또 회복했다가 밀려버렸는데 분기 차트에서 60분기선, 예, 이게 이제 뭐 깨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저점이 되면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이 즈음돼서부터는 좀 반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깬다라는 걸 뭐가 되냐면 거의 금융위기급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즈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기 둔화 정도로 간다고 하면 저선 깨지 않고 그냥 복원이 될 거고, 경기 침체가 되는 거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선을 다 깨고 내려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다 지지선 근처에 몰려 있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PBR 밴드, 이거 북임팩트라는 곳에서 나온 차트입니다. 제가 저 출처 표기를 안 했는데 북임팩트라는 곳에서 찾은 건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이제 PBR 0.83, 예, 그 정도에서 바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0.71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0.83배 전후에서는 바닥을 쳤는데 지난 주말에 0.84까지 빠졌거든요. 거의 지지선까지 온 거예요. PBR 밴드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주초에 한번 또 빠지면 그게 바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또 여기서 이제 틀어지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 같이 또 위협하는 어떤 하락이 또 나오게 되는지, 일단 이 근처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한번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은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올해 한 11월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 차이가 없다, 또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쁠지도 몰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바로 방향을 위로 틀지 못하는 게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끝났어야 투자들이 이쯤이면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PBR이 0.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1.09, 1.1배 살짝 아래, 그 정도에서 바닥이 나왔는데 지금은 1.0배 이하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적 하향하는 것만 마무리가 돼주면 삼성전자는 돌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지
그 여부를 이번 주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부분 증권사들이 하향하고 해서 이제 어지간하면 다 하향한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삼성전자 53,000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PBR 밴드상으로는 하단 뚫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 동안 본 적 없는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깨고 내려갔으면 바닥이 나올 법한데 한번 추세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FMC 이후에 이제 순매도 늘렸던 외국인들이 주말에 금리와 환율이 내려가면서 돌아오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53,000원은 120월선이면서 시장에서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그 담보대출의 반대매도의 그 주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대매도는 안 나갈 텐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가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환율이 1,500원을 근접해서 다시 올라갈 거냐, 1,450원을 고점으로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가 될지, 매수로 뒤집힐지, 이게 가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 이후에 금융투자는 매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에다 대고 매도를 같이 해버리면 연말 연초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조심을 보여주면서 매수로 좀 바뀌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와주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연기금만 가지고는 좀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좀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축소, 요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깨진 징크스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올해 많이 하락했잖아요. 작년에는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하고 나면 주가가 하락했다가 상승하면 1년 동안 끝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상승으로 전환되면 하다못해 2년만 하고 끝나더라도 1년만 올라가고 하락한 적은 역대 한 번 있었나?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웬만하면 2년 정도는 채우는데 올해는 지금 뭐 남은 기간에 저걸 다 올릴 일은 없으니까 이 패턴은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또 남은 게 뭐가 있냐면 2000년 이후에 10% 빠진 해 다음에는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2008년, 2018년, 2022년을 딱 보면 두 자릿수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던 해, 그 다음에는 다 올랐고 그 하락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올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저 패턴을 또 지켜줄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저게 깨지면서 도장 깨기 2탄이 될지 좀 봐야겠는데, 이게 이제 연말에 외국인들이 먼저 좀 선제적인 조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매도가 이제 확 줄어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선물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방송을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한 3분의 1 덜어낸 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좀 유난하게 길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